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5년 2월 5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420화 지금 시작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뉴저지의 양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너무 정신없이 바빴어요. 예, 커네티컷의 박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지난 연말부터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문제,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발이 시작된 1월 20일 이후 더욱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나눴고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근데 미국 지금 상황도 이거 뭐 한국 못지않게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 미국 정치농장 420화에서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 시작되면서 쏟아지고 있는 행정명령과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깊은 분석까지 할 수는 없더라도 대체 현재 무슨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간단한 총평들을 우리 양희님과 박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행정부에서 ICE, 홈랜드 시큐리티 이런 데에서 지금 각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색출해서 추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가짜뉴스 형태로 이렇게 많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 사장님 혹시 이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 미주 지역 한인 사회 내에서 이런 가짜뉴스들 퍼지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이런 어떤 시국이 불안하거나 이러면 옛날부터 우리가 늘 겪어왔던 건데, 이런 가짜 뉴스, 유언비어, 이런 것들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친구에서 친구로, 지인에서 지인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라든가 어떤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렇게 자꾸 퍼지는데 문제는 그, 그게 전혀 사실 확인 안 된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 공포감만 조성해주는 그런 효과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뉴욕의 어느 병원, 뉴저지의 어느 레스토랑에 ICE 요원들이 급습을 해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색출해서 추방했다. 이런 가짜 소식들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해서 남에게 말을 할 때도 꼭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주위에 저도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가짜 뉴스든 아니면 사실이든 간에 실제로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한국 분들이 그런 비즈니스의 종업원들이 갑자기 말도 없이 안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게 문을 못 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피해를 본 분인 거죠. 그 실제로 발생하는 게 사실이든 가짜든 간에 그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불안을 조장하고 어떤 식으로든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예, 정리가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일하고 있는 중남미 친구에게도 물어봤어요. 근데 그 커뮤니티도 우리보다 더하죠. 예, 실제 상황도 많이 있고 가짜 소식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막 너무 뭐 겁나서 그런 건지 누가 일부러 소식을 퍼뜨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중남미 커뮤니티도 그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지금 이게 뭐 누가 한인 분들이 서류 미비된 상태에서 잡혀가지고 추방되고 하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잘 가져야 돼요. 이게 서류 미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면 그 범죄자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범죄자예요. 그런데 현재 서류 미비로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은 나중에 서류가 갖춰지면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현재 서류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다 맞추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 서류 미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 예를 들어 뭐 제3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한 사람이 오면은 바로 영주권을 주거나 하지 않아요.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정치적 박해로 온 건지, 이 사람이 신분은 맞는지, 그 전까지는 서류 미비 상태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 밝혀져서 맞다. 이 사람은 정치적 망명 권한이 있어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앞에 와 있던 상태는 절대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남미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도 그런 판결을 못 받아서 그렇지 정치적 망명이나 똑같아요. 다 깽단에 의해서 그 살던 곳이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자나 다를 바 없는 거고 심사만 제대로 받으면 이 사람들도 나중에 서류를 구비해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불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들 불법으로 있으니까 범죄자 아니냐,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가 농업이라든가 힘든 일을 하는데 서류 미비 노동을 많이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 임금도 많이 낮아지고,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이러니까 이대로 가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브로큰 시스템을 막 고치자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양당의 합의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양당이 슬기로운 안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본국으로 보내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남게 하는 이런 처리를 못하는 게 문제지. 그런 것들을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공권력을 사용해서 추방을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범법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ICE나 뭐 law enforcement 이렇게 뭐 경찰, 주경찰, 뭐 연방 경찰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함부로 신문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당신이 아직 서류가 미비된 상태인데 뭐 가다가 불신검문에 걸린다든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스탑 됐다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당신 집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뭐 경찰이 와가지고 몸을 수색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나 서류 미비자인데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장이 없이는 이 사람의 서류가 있든 없든 합법적 체류자든 아니든 영장 없이는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문을 두드리더라도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이 없을 때는 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혹시 지금 서류 미비로 계시는 한인 분들이 있을 때는 이런 카드가 지금 발급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서툴르고 그래서 또 당황하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막 그 공권력이 들어오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미국 저, 경찰들 당황해서 갑자기 막 도망치려고 한다든가 막 저항하거나 절대 이러지 말고 이렇게 카드가 있으니까 이거를 인쇄하거나 해서 이거를 그냥 보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묵비권을 사용하겠다. 뭐 이거 영어로 얘기하기 힘들면 이걸 그냥 보여주면 돼요. 이거를. 나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다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예, 이 카드를 구하셔서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 중남미, 우리 일하는 친구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예, 중남미계에도 이 카드를 지금 발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걸 판대요. 중남미 그쪽에서는. 그래가지고, 야, 이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지금 엄중한 시간에 또 이 카드 장사를 하냐 해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또 미국의 공증인들이 이렇게 중남미 계층의 이 서류 미비자들이 뭔가 필요로 할 때는 공증을 공짜로 다 해주자. 또 이렇게 흐뭇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흐뭇한 얘기도. 나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내용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시민권자인데, 이참에 패스포트 아이디 카드 알죠?
그 들고 다니는 그 여권 책 대신에 여권 아이디 저기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같은 운전면허증 같이 조그만 그거를 신청을 해야겠다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예. 방법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 사장님도 그 지난번에 리얼 아이디 만들었죠? 예, 저도 만들었는데, 어, 좀 황당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아이디를 준비해서, 그 아예 그냥 불안하다는 게. 미국 시민권 증서를 카피해가지고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뉴스였던가요? 어디서 봤는데 거기선 그러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그렇게 신문을 당할지 모르니까 갖고 다녀라. 뭐 실제로 사람들이 이거 들고 다녀야 되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특히 예. 시민권자들이까지요. 근데 뭐 현실이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여러모로 여론을 통해서 좀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뭔가 좀 억울하죠. 보여주려고. 내가 낸 세금이 얼만데 여기서 오랫동안 있고 다 합법적인데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피부색이 뭐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쫄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참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거. 근데 당하는 것보다는 무사한 게 나니까 더럽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바로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2021년에 제니어리 6 의사당 폭동 사건, 폭동 가담자, 이런 사람들, 네. 예, 트럼프가 바로 1월 20일 날 취임하자마자 사면을 하거나 감량을 실시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어때요? 네, 그 당시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거였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트럼프를 상대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 불복하는 메시지를 주니까 그렇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갔고, 그때 경찰관 한 명을 포함해서 모두 5명이 사망했었어요. 그리고 14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그래서 그때 그 폭동에 가담한 사람 중에서 요번에 1,500여 명을 지금 사면을 실제로 시켰고, 그리고 아직까지 아마 그 관련된 사건이 진행 중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나 봐요. 그게 한 300여 건 되는데, 그것도 기각하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바로 지시를 내렸대요. 예, 뭐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이 법을 분명히 어겼고 큰 죄를 저지른 거 우리가 다 똑똑히 봤는데 그 배후 세력이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고 그 사람이 또 그 폭도들을 사면하고 감형을 마음대로 시키고 하는 여기서 우리는 어질어질해요. 이 법을 지킨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요. 예, 죄를 짓는다는 게 뭔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한국의 그들도 난동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한국에서 이러한 점을 딱 끊어야 돼요. 죄를 진 사람은 죄를 짓는 거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대한민국에서부터 먼저 보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온 세상이 이제 법도 질서도 없고, 무조건 강한 놈이 마음대로 다 한다. 이런 세상이 되면은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자, 대한민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세계 민주주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작될 수가 있다. 예. 진짜 그러게요. 그게 지금 과장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 벌써 트럼프 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 쉽지는 않겠지만요. 지금 현재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만약이라도 그 탄핵이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다시 이 폭도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거고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고 나면 다음에 또 이렇게 사면 될 텐데 생각해서 더한 짓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굉장히 정말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아주 안 좋은 선례. 이거는 정말. 네. 예. 그런 걸 남겼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지금 양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앞으로 더한 폭동들도 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갑자기 모든 연방정부 보조 프로그램 중단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개인이 받는 소셜 시큐리티든가 뭐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는데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행정명령은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바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관들이 이 명령은 불법이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바로 실행은 되지 않는데 그 며칠 동안 이 자금을 동결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에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헤드 스타트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런 뭐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한 75만 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학교 가기 전에 돌보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걸 지원을 딱 중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복구를 하긴 했는데 아직도 23개 주에 2만여 명의 어린이들은 이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 시설에서 월급도 못 주고 전기세 못 내고 물세 못 내고 해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자, DEI. DEI는 Diversity, Equity, Inclusive, Inclusion. 그래서 다양성, 우리 미국 사회의 특징이 다양성, 평등, 그 다음에 inclusion, 좀 통합, 소외된 사람들이 별로 없게끔 모두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통합해서 일도 하고 정책도 결정하고 의견도 내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서 1965년 Civil Rights Act, 그러니까 민권법이죠.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있고 그때 뭐 존 F 케네디 대통령 있을 때 그때 통과된 이후로 전 사회에 퍼져 있는 그런 좋은 제도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한 레이건 들면서부터 어퍼머티브 액션 뭐 이런 게 이제 뭐 자꾸 챌린지를 받아요. 야,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오히려 백인들이 더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니냐? 역차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2020년부터는 이게 역차별 얘기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I라는 것은 그러한 민권법의 정신하에서 사회 각계 각층, 그러니까 각 기업들도 이런 거를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사라든가 월마트 같은 데는 다양한 인종들의 직원들이 서로 화합해서 협동해가지고 일을 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만 담당하는 직이 있어요. 직급이 또 각 회사마다 또 어떤 학교 체제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DEI라는 게.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DEI 때문에 이게 취직된 연방 공무원들을 다 휴가 보냈어요. 유급 휴가로.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미국 하면은 다양성, 평등, 사회 통합, 뭐 이게 바로 멜팅 팟이라고 그래서 양희님도 그 미국에 대해서 좋은 점이다 하면은 이거랑 연관 짓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 타운 같은 경우는요, 인종차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이 DEI에 대해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특히 이제 저희 타운처럼 한국 사람들이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받고 있는 그런 차별에 대해서 서로 알려주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앞으로 사실은 더 많이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더 인식이 되고 다양한 산업에도 적용이 돼야지. 그게 선진국의 모습인데 이렇게 거꾸로 간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에요. 예, 메릿 베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다수의 백인 부잣집 사람들이 교육도 제대로 잘 받고 좋은 직장 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사회가 통합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일부 부분은 소외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고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네. 오히려 메릿 베이스로 너 흑인인 네가 좋은 자리에 올라갔다. 뭐 메릿 베이스로 장애인인 당신이 나보다 진급을 더 먼저 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 소수계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메릿 특혜를 받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앨런 머스크인데 앨런 머스크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연방 DI 배경의 연방 공무원들한테 몇몇치 월급을 줄 테니까 빨리 퇴직해라.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NPR 뉴스 보니까 옛날 2022년에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살때 네, 예, 저도 몇 그 달 기사 전에, 봤어요. 예, 당신들, 이제 내가 인수할 건데, 알아서 미리미리 사직해라. 사직하는 사람들한테는 몇 달치 월급 다 줄게.
이렇게 해서 인수하자마자 앞으로 나는 장시간 노동을 할 거고 어렵게 일을 해도 나는 찍소리 않겠습니다. 하나는 편지를 써가지고 각서를 쓴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고 안 쓴 사람은 퇴직이다 뭐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퇴직을 한 사람들한테 몇 달치 월급 주기로 한 약속을 그런데 안 지켰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클래스 액션으로 쑥 들어갔어요. 소송되고 있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연방 공무원들도 절대 이 앨런 머스크의 얘기에 속지 마라. 한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지금 뭐 상황이 너무 벌어지니까 좀 어이가 없죠, 요즘. 캐나다 25%, 멕시코 25%, 중국 10%. 이 관세를 때렸고 그러자마자 바로 뭐 당연히 캐나다, 멕시코에서도 리탈리에이션, 보복 관세 때렸죠. 중국은 보복 관세를 10% 때리는 게 아니라 15% 때렸어요. 미국 물품에 대해서. 자, 요거 다 보셨죠? 요거는 네. 스태티스타라는 뭐 통계 자료 관리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난 2018년, 2019년에 트럼프가 그때도 관세 때렸잖아요. 그때 미국의 네. 농부들이 얼마나 잃었나 돈을 손해를 봤나 그거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중국에 수출을 못 해가지고 250억 손해를 봤어요. 엄청나죠? 네. EU에 수출을 네. 못해서 6억 불 손해. 뭐 멕시코에는 5억 불 손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는 통계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뭐 보복 관세를 예상을 안 하고 무조건 한 건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미국이 내가 관세를 때리면 저쪽에서 보복 관세가 올 때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를 보니까 이제 트럼프 생각에는 처음에는 어, 미국의 타격도 있고 힘들지만 결국은 거의 제조업이 미국에는 없어졌잖아요. 대부분 멕시코로 가고 이렇게 중국이나 그런 데로 가서 실제로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미시간이나 이런 쪽에 아주 예전에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죽었고 그런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면들이 이제 좋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말하는 보통 그 서민들 백인들이 그 중부 그런 지역 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건지, 저도 100%는 어떤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내는,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그러면 분명히 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렇다면 트럼프에 대해서 그런 후원을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건 그걸 통해서 잃는 것보다 그래도 얻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일종의 그런 도박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린랜드는 미국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파나마의 운하 미국이 다시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걸 딱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미국 사람들의 바램 아닐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 조금 우리가 말하는 그 미국의 그런 리더들, 그런 인권이나 그런 걸 따지지 않는 미국의 이익, 자기네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겉으로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해도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독립전쟁을 할 때도 이미 캐나다도 미국에서 다 합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 놀러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미국과 이렇게 전쟁을 했던 그런 그 동상하고 그런 글 써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미국이 또 캐나다까지 욕심을 냈었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그렇고,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캐나다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강물들, 그리고 자연 자원들, 그런 예. 자원들, 예, 그게 미국으로 봐서는 욕심이 당연히 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마켓 자체가 이미 캐나다와 미국은 많이 이미 섞여 있어요. 그동안 납타를 통해서 시장이 많이 넓어졌고 하나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그냥 미국의 또 다른 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파나마는 우리 너무 잘 알지만 태평양 쪽에서 오는 모든 물류는 파나마를 통해서 다 와요, 동부로. 근데 조금만 파나마에 뭔 일이 생기면, 어, 미국에 당장 그런 경제적으로 타격을 먹으니까, 미국은 그 파나마에 그리고 쓸데없이 거기 또 항상 그 안전 문제도 있고, 그게 골칫거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욕심을 낼 거고, 그린랜드는 뭐 캐나다랑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거기도 자연 자원 때문에 그런 욕심을 내는 게 아닐까. 예, 예, 그리고 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마치 뭐, 미국이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뭐, 생각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만 되면 좋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봐요. 덴마크가 그린랜드도 저기까지 있는데 조금 더해서 미국의 메인주를 덴마크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럼, 캐나다가 우리 캐나다가 큰데 알래스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 캐나다의 알래스카주로 하면 어때? 지리적으로도 가까운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는 이게 바로 이제 제국주의적인 관점인데 내가 힘이 그렇죠. 있고 내가 저게 나한테 참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집어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큰 세계 전쟁으로 이끄는 위험한 발상이죠. 21세기에. 예. 예, 아무 말 대잔치예요. 말은 뭐 그렇게 하는 거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실행될 때 각 힘 있는 나라들이 그래 그럼 나도 이거 저 나라 저거 옛날부터 원래 내가 가지려고 했었어 하면서 싸움 나면 그게 바로 3차 대전이지 뭐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예, 그 예.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그 상식적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체면을 차리는 정상적인 미국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해도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질 않는 걸 지금 다 해주고 있잖아요. 예. 명색이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그냥 입 밖으로 다 내밀잖아요. 저는 트럼프가 결코 이게 될 거라고 실제로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무서운 게 지금 줄리 게레이 교수도 지금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의 그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네, 21세기에 무슨 이게 18세기, 17세기에 있던 제국주의적인 발상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양희님이나 저나 우리는 미주 한인이잖아요. 한국인은 또 대한민국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21세기에 2024년에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했잖아요. 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는 우리 미주 한이는 트럼프의 이런 얘기들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야, 의미 없어. 이런 걸로 들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돼? 대한민국이 저렇게 아작나듯이 전 세계도 이제 이런 거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 백인 우월주의자, 트럼프 지지자, 이런 애들이 모이고 이거 실질적으로 계획으로 실행하고 하다 보면 뭐가 돼요? 그럼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죠. 그게 우려스럽다는 얘기예요. 딴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콧방귀 끼고 웃어 넘기겠지. 근데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월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보는 우리한테는 심히 우려돼요. 약간이 아니라 심히. 게다가 오늘 가자까지 자기가 미국이 관리하고 싶다라고 트럼프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는 미사일 도움 지원해주고 가자도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 180만 명 다 딴 데로 이주시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네. 식으로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극우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애날레이션 아니면
에스닉 클린징이에요. 애널레이션은 소멸시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네. 팔레스타인들을 아예 소멸시키는 거고, 에스닉 클린징은 인종 청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그게 꼭 총이나 무기를 써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거기에 안 살게 강제 이주시키는 것도 그 이스라엘의 극우들의 목표거든요.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딱 얘기한 거잖아요. 딴 나라로 다 보내자. 다른 곳으로 다 보내고, 여기를 미국이 관리하고 싶다. 이거는 뭐예요? 뭐 관리하고 싶다는 게 뭐야? 오운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미국이 가자 지구를 소유하게 하고 싶다. 이거를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말은 트럼프가 뭐, 저, 그것도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뭐예요? 완전히 딴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살도선도 다 내쫓고, 그 나라를 그냥 침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말인데 쉽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쉽게 그냥 받아들인 거 아닌가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도 그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우려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괜찮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는 이건 하여튼 이렇게 툭 던지는 말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말이다. 자, 다음 얘기는, 자, USAID라고 있습니다. Agency International Development. 그러니까 미국이 기금을 마련했어요. 옛날 소비엣이 제3세계들을 하고 친하면서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점점 미국의 외교력이 약화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이래서는 안 된다. 미국이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든가 뭐 중남미 국가 이런 곳에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해요. 뭐 식량 지원,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것을 앨런 머스크가 딱 동결시켰어요. 그래서 USAID 고위직들은 지금 일을 못하게 딱 휴가 보냈어요. 400억 불 정도의 예산이라고 그러네요. 2023년 같은 경우. 네. 그걸로 이제 그 나라들에 대해 식량도 지원해주고, 의약품 지원해주고, 뭐, 건물도 지어주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서브 컨트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한 기업들의 직원들이 다 레이업 됐습니다. 파면됐어요. 왜냐면 딱 닫아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USAID 참, 웹사이트도 폐쇄됐답니다. 그리고 USAID의 X, 옛날 이름 트위터의 계정도 딱 클로즈 됐대요. 아주, 아니, 하루아침에 이 엄청난 규모의 그 몇십 년 동안 일을 해오던 이 기관이 하루아침에 문 딱 닫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당사국 사람들 어떻게 돼요? 사진에 보이다시피 이 가난한 어린이들, 이 의존에서 먹고 살고 병을 치유하면서 간신히 간신히 살던 상당히 많은 수의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뭐 대책이 없어지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참. 일어났습니다. 예. 실제 그 USAID에서 파견되고 있는 나라가 100여 개국이래요. 그리고 직원도 한 10,000명이 넘고 그중에 3분의 2가 해외 근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USAID를 셧다운을 시키면 그 직원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우, 뭐 하루아침에 가장이 뭐 월급 받아가지고 다 살고 있는데 갑자기 딱 레이업이 돼버리고 대책 없이 그것도 한두 집이 아니라 몇만 명, 그 칸출에 그러니까요. 가는 회사까지 합치면은 그냥 그야말로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집들이 그럼 뭐 하루아침에 손가락 빠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와 똑같이 EPA도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환경, 지금 기후 문제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또 환경 규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뭐, 독극물 같은 거 나오는 거 감시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물질들 분리하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EPA가. 그렇죠.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관련한 모든 자료들이 있는 이 EPA 웹사이트도 다 닫아버렸대요. 이거는 무슨 폭거 아닙니까? 폭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 요즘 이렇게 트럼프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대통령 중심제의 어떤 문제점 같은 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예, 지금 대통령이, 바로, 예, 바로, 지금 양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UET라는 말이 있어요. Unitary Executive Theory. 뭐냐면, 미국이 삼권 분립이잖아요. 행정부, 네, 사법부, 입법부. 그런데 지금 트럼프와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행정부가 사법부나 입법을 다 장악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자, 트럼프는 이제 두 번 임기를 했기 때문에 2028년에 출마를 못하죠. 못하나요, 확실하게? 예. 여- 그러면 네. 트럼프가 그러면, 아, 나는 이제 뭐 2028년이면 끝이니까 난 가만히 있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무슨 법을 꿍꿍이 못할 것 생각을 할까요? 같아요. 뭔가 꿍꿍이 생각을 할 것 같죠? 네. 예. 그, 우리 양희님 기억나죠? 우리 그 윤석열 옛날에 8월 달인가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같이 나눴잖아요. 윤석열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든지 무슨 계엄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때 나누니까 양희님도 그쵸. 당연히 뭔가 하겠죠. 이대로 그냥 김건희 네. 문제 이런 걸로 쫓겨나진 않을 겁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딱 4개월 뒤에 100% 실현된 거 그거 기억나시죠? 양희님하고 네. 저하고 둘이 얘기 나눴어요. 우리 둘이는. 뭔가 한다. 분명히 100%. 그 말이 딱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그럼, 내 소원이 재선되는 건데, 2024년에 재선됐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야. 할 일 없어. 이럴까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꿍꿍이를 할 그런 인간인가요? 이 사람의 마음, 정신 세계가. 일을 분명히 할 거고요. 본인이 안 한다면 본인의 아들이든 본인의 측근이든 자기가 손발로 부릴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그 자리에 앉힐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유니터리 익sek티브 티어리가 바로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앨런 머스크를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그런 네, DOG, 기관으로 예,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디파트먼트 하면 이게 정부 중에 한 부서로 되잖아요. 국방부라든가 뭐 재정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실 내에 그 오피스 오브 버짓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어요. 재정관리. 그 재정관리 내에다가 디파트먼트 가버먼트 이피션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게 재정관리니까 정부가 돈을 헛되이 쓰는 거를 앨런 머스크 네가 요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컨트롤해라. 그래서 지금 이 USAID 자금 딱딱 끊고 EPI 닫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앨런 머스크가 선출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렇게 정부의 민감한 재정 문제라든가 어떤 데이터,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페이했나 이런 중요한 기밀 사항을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지금 막 다 보고 결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게 바로 대통령이 지금 월권회의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영어로 Unitary Executive Theory라는 거를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트럼프는 지금 사법부 입법부 삼권 분리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행정부가 나머지 두 부서도 다 장악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치농장 참여하니까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뉴스를 들으면서 답답했던 마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염소 아저씨한테 자세히 얘기를 들으니까 정리도 되는 것 같고요. 아, 예, 예. 좀, 우리 네, 정치농장, 어떻게 돼? 예, 그래요. 자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양님과 저 그리고 우리 정치농장 같이 하시는 분들 좀 자료도 좀 찾아보고 해서 미주 한인분들께 정확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알려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양님도 또 회사 일 하셔야 되고 저도 자영업하고
뭐 바쁘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을 자주 잘할 수는 없고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너무나 세상이 위험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작은 능력, 작은 정보력이나마 모아서 우리 미주 한인분들께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이 어두워지고 위험해지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비치는 희미한 촛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미국 정치농장 420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